전선 속을 흐르는 전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당신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 모든 이가 의심치 않는 진리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발전소에서 출발한 전자들이 마치 수도관을 흐르는 물처럼 고리선을 타고 램프까지 쇄도한다고 상상하실 겁니다. 교과서가 가르쳐준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전선은 고속도로가 되고 전자는 그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되죠. 에너지는 버스에 탄 승객처럼 금속 안쪽에 얌전히 앉아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은 틀렸습니다. 단순히 조금 빗나간 게 아닙니다. 사소한 디테일을 놓친 수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램프를 밝히는 에너지는 전선 속을 흐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수수께끼를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이 켰던 모든 전구, 윙윙거리는 모터, 아침을 데우던 토스터, 인생을 함께한 모든 라디오까지. 그 기계들을 작동시킨 에너지는 결코 전선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선 전선들이 완전히 낯설게 보이겠죠? 자, 이성적인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기초부터 다시 짚어봅시다. 왜 우리가 기존의 상식을 그토록 굳게 믿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직관적인 모델입니다. 그 이론을 정립한 과학자들도 결코 바보가 아니었죠. 배터리를 가져와 전구에 연결합니다. 두 가닥의 전선이 이어지면 전구는 환하게 빛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설명은 간단합니다. 배터리가 전자를 밀어냈다는 것이죠. 구리선 내부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가득합니다. 원자 하나당 자유전자 하나씩 마치 붐비는 광장처럼 서성이고 있죠. 이때 배터리는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압력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압력이 전선 속의 전자들을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전자들은 한쪽 단자에서 쏟아져 나와 전선을 타고 전구의 필라멘트를 통과한 뒤 다시 반대쪽 전선을 거쳐 배터리로 돌아옵니다. 완벽한 패곡선, 끊어짐 없는 순환이죠. 이 여정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배달하는 짐꾼 역할을 하고 전구는 그 짐을 받아 빛과 열로 바꿉니다. 단순하고 명쾌하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12살 아이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류는 흐름이고 전압은 미는 힘입니다. 저항은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전류와 전압을 곱하면 전력이 나옵니다. 모든 조각이 직소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로를 설계하거나 전류량을 계산하고 적절한 퓨즈를 고르는 일에는 이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매일 이 원리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이죠. 하지만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올이 풀린 스웨터처럼 논리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전선 속의 전자는 과연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글쎄요. 전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전자도 그만큼 빠르지 않겠어요? 타당한 추론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은 즉시 켜지니까요. 1초 뒤도 아니고 0.5초 뒤도 아닙니다. 손가락이 닿는 찰나의 순간 방 안은 이미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 전자들이 구리선 속을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고 있을 거라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저는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수학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숫자 앞에서는
자연도 변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가정에서 흔히 쓰는 구리선을 예로 들어보죠. 지름은 약 2mm인 12게이지 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머리를 말리거나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10A의 전류를 생각해 봅시다. 구리라는 금속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엔 우리가 모르는 우주가 숨어 있습니다. 그 견고한 결정 구조 안에는 1 입방미터당 약 8.5 곱하기 10의 28 승계라는 실로 천문학적인 수의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구리 1 입방미터 속에 85D의 10억을 3번이나 곱해야 하는 엄청난 수의 전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밀도입니다. 각각의 구리 원자는 자신의 전자 하나를 기꺼이 내놓아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유영하게 합니다. 즉 전선은 텅 빈 파이프가 아닙니다. 움직일 준비가 된 전하 운반자들로 가득 찬 밀도 높은 바다와 같습니다. 10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건 매초 10쿨롱의 전하가 특정 지점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자 하나가 품고 있는 전하량은 고작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티끌 같은 양에 불과하죠. 이 거대한 인파가 10A라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해보면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초당 약 200분의 1cm, 0.02cm/s. 이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1인치를 가는데 무려 2분이나 걸리는 속도입니다. 달팽이조차 비웃고 지나갈 속도죠. 정원의 평범한 달팽이도 초당 1cm는 기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달팽이가 여러분 전선 속의 전자보다 50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전자는 달팽이 속도의 50분의 1로 겨우 기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발전소를 출발해 겨우 1마일 떨어진 여러분의 집까지 전선을 타고 오려 한다면 그 고단한 여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도착하기까지 무려 4세기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던 셰익스피어 시대에 출발했어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등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설보다 더 기묘하고 부조리합니다. 창원의 구리 속에서 이 전자들은 명령을 기다리며 얌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유전자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초당 100만 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구리 원자들과 충돌하며 고장난 핀볼 기계 속의 공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열속도라고 부르죠. 그 속도는 맹렬하지만 방향은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완벽한 혼돈이죠. 왼쪽으로 튀는 만큼 오른쪽으로도 튀기에 이 광란의 움직임은 서로 상쇄되어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그 느릿한 움직임, 즉 유동 속도는 그 거대한 무작위성 위에 아주 살짝 덧입혀진 미세한 질서일 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서로 부딪히는 혼잡한 기차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균적인 이동거리는 0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분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바람에 밀려 아주 조금씩 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 미세한 쏠림이 바로 유동속도입니다. 미친 듯한 질주는 열속도이고 쏠림은 그보다 100억 배나 약합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우주의 별들조차 무색하게 할 만큼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몸을 기울이는 순간 그 찰나에 거의 정지에 가까운 작은 표류들이 모여 10A라는 거대한 정류를 만들어냅니다. 차가운 금속선을 붉게 달구고 당신의 아침 토스터에 생명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그 경이로운 힘이 말이죠. 결국 전선 속의 전자들은 빠르고 혼란스럽고 격렬하게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셈입니다. 전류를 구성하는 실제 흐름은 추운 아침의 달팽이보다도 느립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숨을 고르세요. 이 모순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자가 1마일을 가는데 수백 년이 걸릴 정도로 느리다면 도대체 어떻게 스위치를 켜는 그 즉시 불이 들어오는 걸까요? 전자가 직접 에너지를 배달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구까지 전자가 몸으로 에너지를 나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에너지는 사실상 빛의 속도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빙하가 녹는 속도로 움직이죠.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표준적인 설명이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우선 이 수수께끼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답안부터 짚고 넘어가죠. 꽤나 영리한 접근법이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전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 하지만 전선 안은 이미 전자들로 꽉 차 있잖아. 그래서 신호가 빠른 거야. 이쪽 끝에서 전자 하나를 툭 밀어 나오면 반대쪽 끝에서 곧바로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마치 구슬로 가득 찬 긴 튜브와 같지. 입구로 구슬 하나를 밀어 넣는 순간 출구에서 또 다른 구슬이 즉시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야. 분명 일리 있는 비유입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말이죠. 실제로 전기 신호, 그러니까 그 밀어내는 힘의 파동은 구리선 안에서 빛의 속도의 3분의 2에 달하는 엄청난 빠르기로 전파됩니다. 말하자면 서로를 떠미는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셈이죠. 첫 번째 전자가 다음 전자를, 그 전자가 또 다음 전자를 밀어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미세한 밀림은 전선의 처음과 끝을 관통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지 좀 더 깊고 예민하게 귀 기울여 봅시다. 구슬 튜브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한쪽 끝에서 구슬을 밀었을 때 그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첫 번째 구슬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구슬로 차례차례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에너지가 튜브 내부의 물질, 즉 구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죠. 구슬이 앞사람의 등을 떠밀듯 다음 구슬을 밀어내고 에너지는 징검다리를 건너듯 구슬에서 구슬로 껑충껑충 뛰어 이동합니다. 과연 전선 안에서도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에너지가 전자를 징검다리 삼아 구리라는 물길 내부를 뛰어넘어 다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골치 아픈 두 번째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령 에너지는 배터리에서 전구를 향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하지만 전자는 전선 어디에나 존재하죠. 회로라는 거대한 고리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습니다. 배터리 근처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내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전구 근처의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들여 열과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너지는 어떻게 길을 알고 배터리에서 전구로만 흐르는 걸까요? 왜 그 반대로는 흐르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구슬의 비유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을 파헤쳤을 때 여러분은 전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는 전선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봅시다. 전자는 잠시 잊으십시오. 회로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고리선조차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장, 필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860년대 스코틀랜드의 한 서재로 가봅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그곳에서 인류 지성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힐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던지는 찬사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뉴턴의 법칙이나 다윈의 진화론과 나란히 놓여야 마땅한 발견이었죠. 그의 발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맥스웰 이전까지 전기와 자기는 서로 남남인 학문이었습니다. 전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자기를 공부하는 시기였죠. 물론 기묘한 연결고리는 있었습니다. 1820년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나침반 바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1831년 패러데이는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자기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현상이 어떻게 왈츠를 추는지 그 춤의 근본적인 법칙을 파고든 사람은 없었던 거죠. 맥스웰은 쿨론과 앙페르, 패러데이 같은 거장들이 밝혀낸 4가지 관계식을 모아 하나의 완벽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통합해냈습니다. 단 4개의 방정식.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식들은 전하가 어떻게 전기장을 뿜어내는지, 왜 홀로 존재하는 자극은 있을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변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전기장을 일깨우는지, 그리고 움직이는 전하와 흔들리는 전기장이 어떻게 다시 자기장을 잉태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맥스웰은 실로 대담한 도약을 감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정식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던 어떤 진실을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동의 존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고막을 울리는 소리도 호수 위의 물결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동이었죠. 진동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잉태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둘은 서로의 등을 짚고 뛰어넘듯 허공을 가르며 에너지를 싣고 나아갑니다. 내질도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전기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다시 전기를 부르며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그려내는 동심원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곳엔 연못도 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물결은 물을 관통해 흐릅니다. 맥스웰은 오로지 전기와 자기의 알려진 상수들만을 사용하여 이 파동의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숫자는 대략 초속 3억 미터였습니다. 맥스웰은 즉시 그 숫자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었던 빛의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완벽한 일치였죠. 권율에 가까운 충격 속에서 맥스웰은 결론을 내립니다. 빛 그 자체가 바로 전자기파라는 사실을요. 태양에서 쏟아져 내리는 저 가시광선, 우리 눈이 감지하는 그 빛은 우주를 여행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춤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65년경 세상에 나온 이 깨달음은 광학과 전자기학을 단숨에 통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로이론에 던지는 충격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전자기장이 텅 빈 우주 공간을 통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단순한 전선에 대해서도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를 앞으로 밀어내는 전압 강화와 관련된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므로 전선 주위를 맴도는 자기장 또한 생겨나죠. 앙페르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모든 전선 주변, 금속 바깥의 공간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맥스웰은 전자기장이 에너지를 운반한다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전선 밖에 저 장필드들도 에너지를 나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1884년 버밍엄 메이슨 과학대학의 물리학자 존 헨리 포인팅이 이 문제에 파고들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그 학자는 책상에 앉아 그 답을 구해냈습니다. 포인팅은 화려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신중하며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회로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것이었죠. 포인팅이 유도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 전기장을 취하고 같은 지점의 자기장을 가져와 수학자들이 말하는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벡터가 탄생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물리량이죠. 그 크기는 단위 면적당 1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흐르는지를 말해주고 방향은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벡터를
포인팅 벡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 기막힌 우연을 좋아합니다.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가리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포인팅은 자신의 공식을 가장 단순한 전기 상황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고든 전선, 그리고 그가 발견한 사실은 점잖게 표현해도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선 표면의 아주 미세한 경계로 시선을 옮겨보면 그곳의 정지장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의 결을 따라 흐르는 힘, 즉 전자들을 앞으로 떠밀어내는 전류와 평행한 성분이 그 첫 번째요. 이것은 전압 강화라는 필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선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또 다른 전기장의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도선 표면에 아주 희미하게 분포된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로의 각 지점마다 적절한 전압의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해 도선 위에 내려앉은 존재들이죠. 입문 과정에서는 종종 간과되곤 하는 이 표면 전하들은 사실 그곳에 분명히 실제하며 전자기 현상의 본질을 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도선 내부의 전기장을 조율하고 동시에 도선 외부의 공간까지 지배하는 장을 형성합니다. 한편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과 방사형 전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도선을 휘감으며 춤추듯 원을 그립니다. 앙페르의 법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방사형과 축방향으로 뻗은 전기장, 그리고 도선을 부드럽게 감싸두는 자기장의 조화가 말입니다. 포인팅이 도선 표면에서 이 두 힘의 외적, 즉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가리킨 방향은 놀랍게도 안쪽, 외부 공간에서 도선의 심장을 향해 파고드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갖는 엄청난 무게를 여러분이 온전히 느끼셨으면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표면에서 포인팅 벡터는 바깥 공간에서 도선 내부를 향해 꽂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도선을 타고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도선을 둘러싼 허공에서 사방팔방으로 도선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항기에서든 빛을 발하는 전구의 필라멘트에서든 포인팅 벡터는 모든 방향에서 그 물질 안으로 맹렬히 뛰어듭니다. 주변을 감싼 전자기장에서 에너지를 퍼날라 물질 속으로 주입하고 그제야 비로소 열과 빛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도선은 에너지를 수송하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은 도선 주변의 공간 그 자체입니다. 도선은 차라리 주변 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배수구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읽히네요. 아니, 수없이 봐왔던 그 표정이 눈앞에 선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 상황이 터무니없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낯선 감각을 꽉 붙드십시오. 그것은 아주 정직한 반응이자 물리학이 우리의 직관과 싸우며 진실을 드러낼 때 마주하는 전율 그 자체니까요. 영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던 올리버 헤비사이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실로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정규 교육 없이 스스로 학문의 경지에 올랐으며 세상을 등진 채 살았지만 지적으로는 누구보다 날카로웠던 괴짜였죠. 그는 맥스웰이 남긴 원래의 방정식들을 손보았습니다. 무려 20개의 복잡한 식들이 뒤엉켜 있던 다루기 힘들 만큼 방대했던 그 형태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4개의 우아하고 간결한 벡터 방정식으로 압축해냈습니다. 사실상 물리학의 시종 도구로서 벡터 미적 분학을 창시한 인물이나 다름없는 그는 포인팅 벡터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었죠. 헤비사이드는 도선을 통해 에너지가 흐른다는 개념은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도선은 그저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일 뿐 운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헤비사이드의 주장은 단순한 추상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던 절박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대서양의 차가운 심연을 가로지르는 그 케이블들 말입니다. 수천 마일에 달하는 구리선이
절연체에 쌓여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신호를 날랐지만 그 운영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한쪽 끝에서 보낸 신호는 반대편에 도착할 때쯤이면 뭉개지고 뒤틀리고 희미해져 있었으니까요. 런던에서 보낸 명료한 점 하나가 뉴욕에 도착할 때는 형태를 알 수 없는 둔탁한 얼룩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당시 케빈 경은 당대 영국 최고의 물리학자는 이 난제를 아주 고전적인 방식, 즉 표준적인 전선 모델이라는 틀에 가두어 해석했습니다. 그는 해저 케이블을 마치 전기라는 유체가 흐르는 어딘가 구멍 숭숭 뚫린 파이프 정도로 취급했지요. 그 분석도 나름의 쓸모는 있었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버 헤비사이드는 장, 즉 필드라는 전혀 다른 렌즈로 그 현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신호는 사실 구리선 내부를 관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신호가 실제로 여행하는 곳은 중심도체와 바다 사이, 그 절연층에 형성된 전자기장 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하학적 구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절연층이라는 공간과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 신호가 뻗어나가는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던 겁니다. 헤비사이드는 오늘날 모든 전기공학자가 바이블처럼 사용하는 전송선 이론의 수학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의 본질은 금속안을 행군하는 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장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당시 주류학계가 헤비사이드의 시대를 앞서간 통찰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권위 있는 왕립학회조차 그의 논문 게재를 거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빈곤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지만 그의 분석은 완벽한 진실이었고 결국 공학계는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덩축 케이블을 손에 쥘 때마다 전송선을 타고 신호가 흐르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헤비사이드가 고독하게 꿰뚫어 보았던 그 물리학에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는 전선이 아닌 필드에 머뭅니다.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협곡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협곡의 전력 자체가 물을 짊어지고 나르지는 않습니다. 물은 절벽과 절벽 사이 그 열린 공간을 타고 흐릅니다. 절벽은 그저 흐름의 형태를 빚어내고 물길을 가두고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만약 절벽이 없다면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아무런 쓸모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강을 보며 절벽이 물을 운송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은 절벽이 빚어낸 공간을 통해 스스로 흘러갑니다. 전선은 바로 이 협곡의 전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장이 바로 그 강물입니다. 전선은 장의 형태를 잡고 이끌고 가두어 유용하게 만들지만 정작 에너지는 금속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전선 주변의 공간을 흐르는 필드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회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전복적인 시각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함의가 실로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배터리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배터리는 펌프가 호수에 물을 억지로 밀어넣듯 전선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배터리는 전하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양극, 다른 쪽은 음극으로 말이죠. 전기장의 저항을 거스르며 전하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격렬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전하의 분리가 전기장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장은 전선 내부에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선을 감싼 주변 공간, 그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관자에서 뻗어나와 전선 표면의 전하들을 길잡이 삼아 외부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죠. 배터리는 무대를 세팅하고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주인공은 바로 필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 표면 전하들, 이들이야말로 회로 이론에 숨겨진 영웅들이기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회로가 안정 상태, 즉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아주 미세한 양의 전하가 전선 내부가 아닌 오직 표면에 축적됩니다. 이 표면 전하들은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전선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으로 갈수록 전하량의 완만한 기울기, 즉
그라디언트가 형성됩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전선 내부의 전기장을 유지하여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표면 전하들의 역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선 외부 공간에도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바로 그 외부 전기장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결합할 때 비로소 에너지가 흐르는 길인 포인팅 벡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표면 전하는 전선이 허공 속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길을 조각해내는 핵심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 표면 전하들이 없다면 전선 밖의 공간은 아무런 질서도 없는 텅 빈 무대였을 겁니다. 에너지가 그토록 정교한 춤을 추며 전원에서 목적지로 흐르는 일 따윈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실로 경이로울 만큼 복잡하고 우아한 설계가 아니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배터리가 첫 번째 장을 펼쳐내며 시작됩니다. 그 힘이 표면의 전하들을 깨워 다시 배치하면 전하들은 공간의 형태를 조각하고 그렇게 빚어진 공간이 비로소 에너지를 품고 흐릅니다. 이것은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스위치를 닫는 그 찰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이 모든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전선 속에 갇힌 전자들은 그저 거대한 힘에 순응할 뿐입니다. 전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아주 느릿하게 표류할 따름이죠. 하지만 그들의 미미한 움직임이 전선 주위의 자기장이라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전기와 자기가 얽히는 곳에서 에너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포인팅 벡터가 탄생합니다. 두 개의 장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셈이죠. 전자들은 흔히 생각하듯 에너지가 든 가방을 짊어지고 배터리에서 전구로 뛰어가는 짐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너지의 흐름이 벗어나지 않도록 길을 잡아주는 가드레일이나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줄 뿐 결코 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품을 법한 당연한 의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전선 자체가 에너지를 나르는 주인공이 아니라면 도대체 전선은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전선을 치워버리고 저 보이지 않는 장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물질과 공간 사이에 심오한 협력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전선이 없으면 닫힌 회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로가 닫히지 않으면 전류라는 흐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전선을 감싸는 자기장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장이 사라진 공간에서는 포인팅 벡터도 힘을 잃고 맙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멈추는 것이죠. 전선은 전자가 다닐 길을 내어주고 전자는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피어올리죠. 그리고 그 자기장이 전기장과 춤을 출 때 비로소 허공을 가르는 에너지의 흐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전선을 치워버리는 순간 이 정교한 패턴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협곡을 따라 흐르는데 왜 굳이 단단한 암벽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협곡이라는 틀이 없다면 물은 그저 평지 위에 얇고 쓸모없이 퍼져버려 웅덩이가 될 테니까요. 흐름을 이끌어줄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통로는 흐름을 안내할 뿐 흐름 그 자체를 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개념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사고 실험 하나를 통해 그 차이를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죠.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긴 전선으로 연결된 회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엔 배터리가 있고 단 1m 떨어진 곳에 전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잇는 전선은 짧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각각 30만 킬로미터씩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대한 루프를 그리고 있죠. 전선 하나의 길이는 빛이 1초 동안 달리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왕복으로 치면 총 6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마치 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만큼 전선이 뻗어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스위치를 닫습니다. 건구에 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에너지가 구리선을 따라 굽이굽이 여행해야 한다면
빛의 속도 3분의 2 정도 되는 빠르기로 60만 킬로미터를 완주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약 3초 혹은 그보다 조금 덜 걸리겠군요. 전선 내부의 전파 속도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닫는 그 즉시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은 스스로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의 변화는 스위치를 중심점 삼아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우주의 법칙을 수행합니다. 전구와의 거리는 불과 1m. 찰나보다 짧은 30억분의 1초라는 시간 속에 장구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는 순간 에너지는 기다렸다는 듯 필라멘트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죠. 침묵하던 필라멘트 표면의 포인팅 벡터가 비로소 깨어나 0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희미한 빛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개화는 아닙니다. 눈부신 만개를 위해서는 회로 전체가 안정을 찾고 정상 상태라는 평형에 도달해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그 평형은 전자기 신호가 저 아득히 먼 전선의 끝까지 여행하고 다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허락됩니다. 그 긴 여정에는 수초라는 전자의 세계에선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처음엔 아주 미약했던 빛이 회로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오르는 광경일 것입니다. 그 최초의 에너지는 전선을 따르는 대신 1m라는 허공을 가로질러 단숨에 베어들듯 도달한 것입니다. 전자가 그 긴 루프를 힘겹게 돌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에너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장이 그곳에 먼저 당도해 있으니까요. 물론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전구에 닿는 에너지의 양은 실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는 점입니다. 그 최초에 맥박이 약한 이유는 정상 상태에 이르기 전 우주가 부과한 임피던스라는 저항의 벽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결코 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미약한 신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에너지가 진정 어디를 통해 흐르는지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현실성을 이유로 이 사고 실험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회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단지 우리를 현혹하는 환상일 뿐이라며 비판하죠. 허나 그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시선입니다. 이 사고 실험의 진정한 목적은 평소라면 뒤엉켜 구분이 불가능한 두 가지 현상을 수술용 메스처럼 예리하게 분리해내는 데 있습니다. 바로 장이 부하에 도달하는 순간과 전류가 회로를 채우는 과정 말입니다. 고작 수미터의 전선이 얽힌 우리네 가정집 회로에서는 이 두 사건이 나노초라는 찰나에 겹쳐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딘 감각으로는 그 미세한 시차를 결코 인지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실험은 그 둘을 강제로 떼어놓아 각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마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격하게 되는 진실은 언제나 장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라는 짐을 짊어진 운반자는 다름 아닌 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이 실험이 던지는 또 하나의 철학적 화두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곤 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의 심오한 일면을 비춰주 때문이죠. 도대체 그 최초의 에너지는 어디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것일까요? 답은 허공에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닫기도 전 배터리와 전선을 감싼 그 공간 속에 이미 침묵하며 웅크리고 있던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그 출처입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배터리조차도 그 주위엔 이미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아우라를 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 공간의 질서가 재편되고 저장되어 있던 장의 에너지가 마치 본물 터지듯 전구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이것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그저 긴 전선을 감싼 공간 속에 숨죽인 채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우리는 늘 그곳에 존재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이함의 심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포인팅 벡터가 이끄는 결론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비웃듯
부조리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광경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텅 빈 우주 공간, 홀로 떠있는 점 전화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곁엔 연구 자석이 놓여 있습니다. 둘 다 완벽한 정적 속에 멈춰 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정막 그 자체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그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전기장을 거느린 채 존재할 뿐입니다. 자석 또한 자신의 자기장 속에 고요히 잠겨 있죠. 정지해 있고 침묵하며 마치 죽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인팅 벡터라는 수학의 렌즈를 들이대 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끊임없이 회전하는 벡터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고리를 그리며 전하와 자석 주위를 맴도는 에너지의 충사이가 드러납니다. 물리적인 실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행해지지 않고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엄중한 수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심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물체 사이, 그 텅 빈 허공 속에서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강의실의 정막 속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학생들의 눈동자엔 불신이 가득 찹니다. 마치 광인을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들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순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기묘한 결론이니까요. 허공을 맴돌며 영원한 춤을 추는 에너지라니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과연 어떤 이론이 이런 터무니없는 그림을 그려냈을까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만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회전이 운동량을, 즉 물리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완벽한 균형을 깨트리려 한다면 자석에서 전하를 떼어내려는 그 순간 숨어있던 회전력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계측기들이 이미 증명했고 숫자로 기록된 명백한 현실입니다. 포인팅 벡터는 칠판 위의 낙서나 수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우주의 심장박동을 설명하는 진실의 언어죠. 그 텅 빈 공간 같아 보이는 장 안에 에너지와 운동량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물질만큼이나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연필가루 날리는 칠판 위의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밀고 당기고 요동치며 흐르는 물리적 실체란 말입니다. 장단에 설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물리학이라는 이 기괴한 학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선이 뜨거워지는 건 전자가 달려서가 아니라 외부의 허공에서 전선 속으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직관은 늘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마치 좁은 관 속을 흐르는 물처럼 전자가 전선을 따라 밀려가며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믿게 만들죠. 그러니 에너지의 흐름도 전선의 길을 따라 위아래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론이 가리키는 진실은 다릅니다. 전자를 움직이는 건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전하들이 뻗어낸 보이지 않는 손길, 바로 전기장입니다. 그 에너지는 전선이 아니라 광활한 공간을 타고 넘실대다가 마침내 전선의 측면을 뚫고 안으로 스며듭니다. 저는 이걸 두고 완벽하게 미친 이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제 표현 그대로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소리죠. 처음 이 개념을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텅 빈 허공에서 에너지가 전선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니 우리가 상상해온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펜을 들어 계산을 시작하면 수학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완벽한 답을 내놓습니다. 저항기의 표면으로 쏟아지는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는 익숙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우리가 배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추적해봐도 배터리의 출력량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매혹적인 지점입니다. 수학이 정답을 가리킬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면 바뀌어야 할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낡은 직관입니다. 낯설고 기이하다는 이유로 방정식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 기이함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강의 시간의 지적 유의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건 나이 지긋한 교수들이 상아탑에 모여 탁상 공론이나 벌이는 주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전선이 아닌 장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전자기파 기술의 뿌리이자 고전적인 직관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방의 벽 콘센트에서 흘러나오는 교류 전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전자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앞뒤로 바쁘게 오갈 뿐이죠. 1초에 60번이나 진동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고작 1mm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데도 가지 않는 셈이죠. 그저 그 자리에서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전소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짊어지고 뛴다고 믿는다면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배달부가 어떻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에너지가 전선 밖의 공간, 그 보이지 않는 장에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미스터리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전류가 격렬하게 진동을 시작하면 그에 맞춰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도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파동은 전선 자체가 아니라 전선을 감싼 허공을 가르며 에너지를 실어 나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 흐름은 오직 공간 속에 존재하죠. 전자들은 그저 제자리에서 떨고 있을 뿐입니다. 짐을 짊어지는 건 장입니다. 전자는 무대 장치처럼 그 패턴을 유지할 뿐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파발마가 아닙니다. 라디오 안테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전류가 금속 기둥을 타고 위아래로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 요동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파동은 텅 빈 우주를 가로지르며 에너지를 품은 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수킬로미터 밖 누군가의 수신 안테나에 조용히 닿습니다. 도착한 파동이 수신 안테나 속 잠든 전자를 흔들어 깨우면 그제야 신호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안테나 사이엔 가느다란 실한 오락이 없었지만 에너지는 오직 장이라는 배를 타고 허공을 건너온 겁니다. 만약 단순한 직류 회로에서도 에너지가 전선 바깥을 감싸고 흐른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셨다면 방사라는 개념도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뿐이니까요. 마치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떼어낸 것처럼 이제 장은 전선이라는 가이드 없이도 홀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법을 배운 셈이죠. 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주인은 바로 장입니다. 동축 케이블을 들여다보면 이 원리가 얼마나 우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에는 도체가, 바깥에는 원통형 방패가 감싸고 있는 구조죠. 놀랍게도 전자기장은 이 두 금속 사이, 그 좁은 틈새에 완벽하게 갇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흐르는 곳은 금속이 아니라 바로 그 텅 빈 도넛 모양의 허공입니다. 동축 케이블의 포인팅 벡터를 계산해보면 진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에너지는 케이블 축을 따라 나란히 두 도체 사이의 공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금속 내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틈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동축 케이블이 신호 전달의 걸작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는 애초에 전자기장을 완벽하게 가두고 길을 터주기 위해 탄생했으니까요. 바깥쪽 차폐막은 내부의 파동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고 외부의 잡음이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는 성벽 역할을 합니다. 결국 케이블을 설계한다는 건 금속을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을 조각하는 예술인 셈이죠. 금속은 그저 경계선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라, 이렇게 움직여라 라며
전자기장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죠. 정작 중요한 일은 전자기장이 도맡아 합니다. 그 좁디 좁은 틈새의 어둠 속에서 막대한 에너지와 정보를 묵묵히 짊어지고 나르는 것이죠. 왜 내부 유전체의 두께나 재질이 그토록 중요한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장이 달리는 도로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질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틈의 간격을 바꾸거나 유전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보세요. 그러면 임피던스부터 전송 속도, 손실률까지 전자기장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금속은 그저 배경으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전력 회사들도 이 비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객들에게 낭만적인 언어로 설명하진 않지만요. 고압 송전선들이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허공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물론 불꽃이 튀는 걸 막으려는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두기에는 기하학적인 필연성이 숨어 있습니다. 전선의 배치가 곧 그 주변을 감싸는 전자기장의 거대한 건축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구조가 전력이 얼마나 손실 없이 전달될지를 판가름하죠. 만약 전선들을 한 줌에 꽉 쥐어 뭉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기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중한 에너지는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여러분이 반쪽짜리 진실만 안고 돌아가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분들은 종종 생각의 추가, 너무 반대편으로 기울어 버리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선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군요? 라고 말이죠. 장이 전부라면서요. 그럼 전선은 갖다 버립시다. 하지만 그건 처음에 했던 착각만큼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선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지대하게 말이죠. 전선이라는 무대가 없다면 전류라는 배우는 설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그곳에 자기장 또한 존재할 수 없죠. 자기장이 사라진 공간, 그곳은 에너지가 숨을 죽인 정막의 세계입니다. 포인팅 벡터는 제로가 되고 그 어떤 흐름도 멈춰버리죠.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도 느릿하게 움직이는 전자들은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전자기장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에너지를 직접 나르는 짐꾼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닫고 지키는 파수꾼들이죠. 자, 이제 완벽에 가까운 초전도체와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전선의 차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항이라는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초전도체의 세계를 말입니다. 그곳에서 전자는 그 어떤 충돌도 상처도 없이 유영합니다. 표면을 스치는 포인팅 벡터는 전선 안으로 파고들지 않고 그저 평행하게 달릴 뿐입니다. 전선 내부로는 단 한 톨의 에너지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오직 바깥 공간에서만 흐르죠. 초전도체는 에너지를 가두지 않고 길만 내어주는 가장 완벽한 안내자인 셈입니다. 반면 저항을 가진 평범한 전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의 화살표가 살짝 고개를 숙여 전선 내부를 향하기 시작하죠. 들판은 흐르던 에너지가 전선에게 붙잡혀 열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차가웠던 금속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항이 거세질수록 에너지의 흐름은 더욱 가파르게 안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전선이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저항이 극에 달하는 전구의 필라멘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방에서 몰려온 포인팅 벡터가 마치 폭포수처럼 필라멘트의 심장을 향해 수직으로 꽂힙니다. 주변을 감싸던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저항을 견디다 못한 물질은 결국 빛과 열이라는 비명을 토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눈부신 빛의 정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너지는 호수를 흐르는 물처럼 필라멘트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 즉 전선을 둘러싼 허공에서 날아와 중심을 향해 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공간의 우아한 왈츠와도 같습니다. 장, 필드는 에너지를 품고 물질은 그 장의 형태를 빚어냅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이 춤은 성립될 수 없죠. 전선 없는 전자기장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안개일 뿐이고 전자기장 없는 전선은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는 순간 비로소 경이로운 현상이 탄생합니다. 저는 물리학이 보여주는 풍경 중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입자와 장,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을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복잡한 개념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명화처럼 선명해지기를 바라니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전적인 전기 모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자가 마치 수도관을 흐르는 물처럼 전선을 타고 에너지를 배달한다고 말이죠. 물론 이 모델은 전류와 전압, 전력을 계산할 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숫자를 내놓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우리에게 거짓된 지도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맥스웰 방정식과 포인팅의 법칙이 그려내는 진짜 세상에서는 에너지가 전선 안이 아닌 그 주변의 빈 공간, 즉 전자기장을 타고 흐릅니다. 언어는 공간을 통해 에너지를 쏘아보내고 전선은 그 길을 안내할 뿐이며 에너지는 결국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하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전선 속의 전자들은 그저 이 거대한 장이 유지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연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전자가 아니라 바로 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말장난도 아니죠. 수학적 방정식이 가리키는 필연적인 결론이자 인류가 수행한 모든 실험이 침묵으로 동의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쉬운 설명으로도 답이 나오는데 굳이 왜 그 복잡한 진실을 알아야 하지? 충분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그 복잡해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우주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일상적인 계산에는 달콤하고 단순한 거짓말이 더 편리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알의 깊이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단순한 직관이 굳게 닫아 걸었던 진실의 문, 그 너머를 보게 해줍니다. 둘째로, 전선 위주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사현상이나 안테나, 전파가 이동하는 도파관, 전자기 간섭, 그리고 광섬유 같은 것들 말이죠. 가장 기초적인 직류회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장, 즉 필드의 언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 에너지가 전선 속에만 갇혀 있다고 믿어왔다면 장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마치 완전히 다른 우주를 배우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지루해 보이는 건전지와 전구 회로에서조차 에너지가 허공의 장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받아들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뒤에 오는 모든 복잡한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필연으로 다가오게 되죠. 셋째,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이 관점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전선 주위를 감싼 그 보잘것없고 텅 비어 보이는 투명한 공간이 사실은 거대한 에너지의 강물로 가득 차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진짜 얼굴을 훔쳐보는 순간입니다. 세상을 이전보다 더 거대하고 기묘하며 경이로운 곳으로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각이죠. 이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더 깊은 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수학적 장부가 아니라 실제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적 전환 중 하나였습니다. 뉴턴의 중력은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순식간에 먼 곳으로 힘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불편해했고 뉴턴 자신조차 이를 두고 터무니없는 모순이라며 괴로워했죠. 그는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여겼지만 계산이 맞아떨어지니
다들 눈은 감고 사용했을 뿐입니다. 맥스웰이 등장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자기학의 세계에서 장은 무대이자 주인공입니다. 이곳의 전하가 저곳의 전하를 향해 손을 뻗어 직접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곳의 전하가 주위 공간에 장을 형성합니다. 그 장이 공간을 채우며 퍼져나가고 저 멀리 있는 전하는 자기 주변에 도착한 그 장에 반응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국소적입니다. 장은 전령이자 운반자이며 그 자체로 매질입니다. 그것은 장을 만든 전하만큼이나 생생한 실제입니다. 포인팅 벡터를 떠올리며 전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손끝으로 이 거대한 진실을 만지게 됩니다. 전선 사이의 공간은 없음이 아닙니다. 있음입니다. 그곳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량이 있고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 텅 빈 공간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물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 주변의 허공은 전선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거주하는 진짜 집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텅 빈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역설, 무가 곧 유라는 진실. 기계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드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 불을 켤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위치가 닫힙니다. 전선의 표면을 따라 전하들이 순식간에 재배치되면서 정교한 전기장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장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결합하여 포인팅 벡터라는 에너지의 화살표를 그려냅니다. 저항이 높은 필라멘트의 모든 지점을 향해 허공에서 전선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방향으로 말이죠. 에너지는 주변의 공간에서 홍수처럼 밀려와 사방에서 얇은 텅스텐 와이어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에너지가 금속을 하얗게 달구고 마침내 방 안을 빛으로 채웁니다. 당신의 방을 밝히는 것은 구리선 속을 달팽이보다 느리게 기어가는 전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보이지 않는 장들이 진짜 동력원입니다. 저 멀리 발전소에서부터 텅 빈 대기를 가로질러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온 에너지가 여러분의 전구 위로 정확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 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이 건물의 모든 전선, 모든 케이블 주위에서 말이죠.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공간, 무심코 지나치는 전선들 주위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파동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감각의 영역밖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 존재의 무게는 지금 당신을 받치고 있는 의자만큼이나 명확합니다. 아니,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주역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화두가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사람들은 종종 배신감을 느끼곤 하죠. 도대체 왜 학교에선 거짓된 세상을 가르친 겁니까? 라며 허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운 그 단순한 그림은 거짓이 아닙니다. 단지 모델일 뿐이죠. 그리고 모델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못을 박을 땐 망치가 필요하듯 상황에 맞는 가장 간결한 도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집에 전등을 다는 정도라면 그 단순한 설명만으로도 완벽하니까요. 전구를 켜는데 굳이 복잡한 포인팅 벡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현상의 본질을 갈망한다면 눈앞에 드리워진 장막을 걷어내고 그 너머의 진실을 목격하고 싶다면, 자연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그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심연의 지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에너지는 물질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는 오직 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흐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전자기장의 바다를 통해서 말이죠.
맥스웰은 우리에게 이 장의 존재를 증명했고, 포인팅은 그 안에서 굽이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그려냈으며, 헤비사이드는 그 진실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1884년 이후 수많은 실험들이 끊임없이 말해온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전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애초에 전선은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장이 써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전선주의의 텅 빈 공간, 그저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허공이야말로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이자 거대한 힘이 질주하는 통로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구리 전선은 그저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자리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조용한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만약 먼 과거에 누군가 제게 회로의 핵심은 전선이 아니라 그 바깥의 빈 공간이야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저 실없는 농담이나 헛소리쯤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곤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오래된 명제는 물리학에서도 진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책상 뒤편에 무심하게 늘어진 전선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경명 콘센트에 꽂힌 그 평범한 모습 너머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선을 휘감으며 춤추는 전자기장의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공간을 가르며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수한 에너지를 말입니다. 가느다란 구리선 하나를 두고 우주의 전기적 질서가 공기 중에서 고요하게 웅웅거리는 그 전율을 느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기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도 늘 바로 코앞에서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마법처럼 전자기장에 색을 입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흐르는 에너지의 강렬한 만큼이나 밝고 찬란하게 빛을 뿜어낸다면 벽에 무심히 꽂혀있는 그 작은 램프 주변의 풍경은 과연 어떤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